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천체가 가장 단순한 물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은하계의 모든 별과 가스와 먼지를 한 곳에 집어넣어도 그 결과물은 단 3개의 숫자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질량 하나, 전하 하나, 회전 하나,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정보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당신의 기억도, 인류의 역사도, 우주의 비밀도 모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블랙홀 내부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을 완벽하게 묘사하려면 수천 개의 크레이터 좌표와 크기, 표면 화학 성분까지 포함해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달은 우주에서 비교적 단순한 물체에 속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블랙홀을 설명하는 데는 단 3개의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척 다양한데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가스를 삼키거나 초신성 폭발로 한순간에 탄생하거나 두 블랙홀이 충돌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 은하의 모든 백과사전과 데이터를 블랙홀에 던져 넣어도 결국 3개의 숫자로만 표현됩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데 왜 단 3개의 숫자로만 설명되는 걸까요? 블랙홀의 역사는 18세기 영국의 존 미첼이라는 성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과학계를 뒤흔든 지 100년쯤 지난 시점이었죠. 미첼은 빛의 속도와 탈출 속도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의 탈출 속도는 초속 2.4km, 지구는 초속 11.2km, 태양은 초속 607km에 달하는데요. 미첼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떤 천체가 너무 밀도가 높아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천체에서 나온 빛은 중력에 끌려 다시 표면으로 떨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천체는 엄청나게 무겁지만 완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블랙홀의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첼의 연구는 150년 동안 잊혀졌고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실트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포함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는데 10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풀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슈바르츠실트는 가장 단순한 경우인 점처럼 작은 질량 주위의 시공간을 상상했고 계산 결과 지금 슈바르츠실트 해라고 불리는 유명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해답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었는데 특정 거리에서 방정식의 일부 항이 0이 되고 다른 항은 무한대로 발산했거든요.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블랙홀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지만 안쪽에 들어가면 물리 법칙 자체가 어떤 탈출도 금지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중심을 향해 계속 떨어지며 결국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특이점은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태양의 슈바르츠실트 반경은 약 3km이고 지구는 1센티터도 안 되죠. 슈바르츠실트해는 1915년에 발견되었지만 반세기 동안 수학적 호기심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양자역학이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동안 중력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뒷전으로 밀려났거든요.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론적 돌파구와 관측 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블랙홀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상징하는 과학자가 바로 스티븐 호킹이죠. 호킹은 1942년에 태어나 21살 때 운동신경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후 보통 18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자신의 재능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호킹은 2018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명성은 1967년에서 1974년 사이에
블랙홀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호킹과 수학자 로저 펠로즈는 중요한 정리들을 증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물질 입자들이 중력 아래 붕괴하고 그 붕괴의 필연적인 끝은 특이점이 되며 그 특이점을 블랙홀이 둘러싸게 된다는 걸 보였죠. 이건 직관이나 기대가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호킹의 정신은 날아올랐고 마침 천문 망원경의 품질도 급격히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X선 같은 다른 파장대에서도 관측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X선으로 본 하늘은 예상보다 훨씬 붐비고 바빴던 겁니다. 특히 100조짜리 X-1이라고 불리는 광원이 엄청나게 밝고 작았죠. 데이터를 설명할 만한 좋은 후보는 작고 밀도 높은 블랙홀의 존재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훨씬 많은 블랙홀이 발견되었고 우리 은하에만 1억 개 정도의 블랙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5년에는 미국의 라이고 관측소가 충돌하는 블랙홀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포착했죠. 슈바르츠 실트가 1915년에 가장 단순한 블랙홀 해를 발견한 직후 전기적으로 대전된 블랙홀이 발견되었고 50년 뒤인 1963년에는 회전을 가진 블랙홀인 커해가 나타났습니다. 붕괴 전에 가졌던 가군동량은 사라지지 않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연구하면서 블랙홀 유일성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적 물체는 거의 무한한 수의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블랙홀은 세 가지 속성으로만 특징 지어졌죠. 미국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를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블랙홀은 털이 없다고요.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뒤에는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작 가능성이 어떻게 단 3개의 숫자로 끝나는 걸까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즉시 연력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비행기 객실은 특정 온도와 압력의 공기로 채워져 있고 우리는 두 속성을 느낄 수 있지만 기체를 구성하는 개별 원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거의 셀 수 없지만 유한한 수의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튕겨나가거든요. 기체에는 온도와 압력이 있고 블랙홀에는 질량과 회전, 전하가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몇 개의 숫자로 특징 지어지지만 이 숫자들은 내부의 풍요로운 상태와 배열을 숨기고 있죠. 모든 물리 시스템과 연관된 특정 양이 있는데 그게 가질 수 있는 내부 상태의 수를 세는 겁니다. 이 양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기체의 엔트로피는 고정된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을 때 분자들이 내부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를 측정하죠. 하지만 이런 연력학 개념이 블랙홀에도 정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입니다. 이 발견은 1970년대 초 제이콥 베켄슈타인이 처음 제안하고 나중에 스티븐 호킹이 완전히 발전시켰죠. 베켄슈타인은 존 휠러의 대학원생이었는데 휠러와 논의하던 중 흥미로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차와 찬 차를 섞으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섞인 컵이 블랙홀에 떨어지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건 연력학 제2 법칙, 즉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는 거의 신성한 법칙에 어긋났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핵융합 연구로 유명한 아서 에딩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이 자연 법칙 중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고요. 만약 당신의 이론이 연력 제2 법칙에 어긋난다면 가장 깊은 굴욕 속에서 무너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베켄슈타인은 생각했습니다. 차 한 잔을 블랙홀에 던지면 블랙홀의 총 엔트로피가 차 한 잔만큼 증가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베켄슈타인을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블랙홀은 어느 것일까요? 피닉스 A나 톤 618 같은 가장 무거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1천억 배입니다. 하지만 별이나 펄서의 궤도 동반자로 감지된 가장 가벼운 블랙홀은 태양보다 몇 배 무거울 뿐이죠. 기묘하게도 이 미니어처 블랙홀들은 먼 거인들보다 10억 배나 더 뜨겁습니다. 블랙홀의 온도는 아주 작지만 0은 아니거든요. 베켄슈타인과 호킹은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호킹은 이 그림의 문제에 매달렸죠.
뜨거운 기체가 블랙홀에 떨어져 완전히 흡수되면 결과로 생긴 블랙홀은 차갑고 어두워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 영도의 물체처럼 보였죠. 하지만 호킹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홀도 온도를 가진다고 제안했죠. 오븐이나 끓는 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의 일반적인 온도였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국적인 물체가 갑자기 묘하게 친숙해진 겁니다. 19세기 고전 연력학 법칙은 엔트로피를 온도와 연관시키는데 블랙홀의 경우 엔트로피는 사건의 지평선 면적에 의해 설정되거든요. 이 관계를 온도 표현식에 대입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블랙홀은 온도를 가져야 하고 이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 에너지에 반비례해서 변합니다. 큰 블랙홀은 차갑고 작은 블랙홀은 뜨겁죠. 붕괴하는 별에 의해 형성된 우리 은하의 전형적인 블랙홀의 온도는 10억 분의 1도 정도이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한 점으로 압축해서 만든 가상적인 블랙홀은 수천억 도의 온도를 가질 겁니다. 이 특이한 속성은 블랙홀이 우리의 직관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걸 의미하죠. 일반적인 불은 따뜻하게 시작해서 열을 방출하면서 식지만 블랙홀은 열을 방출하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왜 블랙홀은 온도를 가질까요? 뜨거운 물체는 복사를 방출하거든요. 불이나 오븐 근처에 손을 대면 절대 만지지 않아도 열을 느낍니다. 블랙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광자들은 어디서 올까요? 이게 사실이려면 블랙홀 밖으로 나오는 실제 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1970년대에는 이게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블랙홀에서 입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였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부터 생각해야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완벽하게 정지한 진공이 결코 없다는 아이디어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완전히 정착될 수 없습니다.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 상상해보세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비어있는 진공조차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진공과 관련된 본질적인 에너지가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이 에너지를 빌리는 것도 가능하죠. 이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진공이 충분한 에너지를 빌려서 입자, 반입자 쌍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이 빠르게 진공으로 다시 재흡수되고 에너지가 반환되는 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지켜집니다. 하지만 이 진공이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밖의 공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의 중력 끌림이 항상 물체를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밖에서 입자, 반입자, 쌍을 만들 때 짧은 수순간 동안 한 쌍의 광자를 만들 수 있고 같은 짧은 순간 동안 쌍 중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버리죠. 한 입자는 무한대로 탈출하고 다른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집니다. 빌린 진공 에너지는 이제 블랙홀에 의해 상환되어야 하죠. 최종 결과는 한 입자가 탈출하면서 아주 작은 에너지를 가져가고 이 에너지는 블랙홀이 아주 작은 질량 에너지를 잃으면서 상환되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검지 않다는 걸 발견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블랙홀은 결국 완전히 증발할 겁니다. 수많은 백과사전과 데이터베이스가 중력 아래 떨어져 블랙홀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홀은 증발하며 끝에는 입자들의 가스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거기 있던 모든 정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방출된 복사는 원래 정보의 흔적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열 스펙트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질문이 논쟁되었는데 결국 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엔트로피가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홀로그래픽 원리라고 불리는 깊고 미묘한 아이디어의 첫 번째 신호였고 우주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대한 호킹의 공식은 획기적인 뭔가의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 증가하거든요. 1971년까지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건의 지평선 면적은 오직 증가할 뿐이라는 걸 보여줬죠. 베케슈타인과 호킹은 사건의 지평선 면적이 엔트로피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체가 블랙홀로 떨어져 내부의 정보와 엔트로피를 더하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면적이 증가하죠. 모든 물체의 엔트로피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내부 구성의 총수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기체의 경우 엔트로피는
기체의 부피에 따라 증가하죠. 기체의 전체 부피를 많은 작은 블록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블록이 하나면 선택지가 2개이고 블록이 2개면 2의 제곱, 3개면 2의 세제곱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구성의 수는 블록 수만큼 2를 거듭 제곱한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뭐가 다를까요? 블랙홀의 경우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니라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면적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공식이 함축하는 건 블랙홀의 경우 내부 부피가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 면적을 많은 작은 블록으로 나눠서 내부 구성의 수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홀로그래픽 원리죠. 많은 중력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물리학이 시스템의 경계에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다는 진술입니다. 3차원 공간의 중력 시스템은 2차원 경계의 비중력 시스템과 동등할 수 있고 5차원 공간의 중력 시스템은 4차원 경계의 비중력 시스템과 동등할 수 있습니다. 중력 이론의 차원 중 하나가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오늘날 애즐 CFT 대응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깊은 아이디어 중 하나이고 핵심 주장은 2개의 별개 수학 이론이 실제로는 동일한 이론이지만 매우 다른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이전에는 양립할 수 없었던 중력과 양자역학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죠. 하지만 홀로그래피가 정보 역설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홀로그래피는 중력 시스템과 그 진화가 대안적인 비중력 언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안적인 비중력 홀로그래픽 설명을 가진 중력 시스템이 형성되고 증발하는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력 이론의 맥락에서는 정보가 손실된다고 걱정할 겁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홀로그래픽 저차원 설명에서 블랙홀의 형성과 증발 과정은 완전히 비중력적인 언어로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양자역학 시스템이 진화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 일반적인 양자 시스템에서는 정보 손실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다. 정보는 단순히 사건의 지평선에 보관되고 저차원 경계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정보가 보존된다는 걸 안다고 해도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답은 호킹 복사의 세부 사항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방출된 모든 광자가 미묘하게 상관관계가 있고 서로 얽혀 있다고 믿습니다. 블랙홀로 떨어진 정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블랙홀은 정말로 기묘한 물체로 정보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에 도조전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기체의 경우 미시적 구성은 기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포함합니다. 블랙홀의 유사물은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은 쉽지 않고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블랙홀의 내부는 실제로나 원칙적으로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지만 수학은 로켓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유명한 계산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앤드로 스트로밍거와 쿠롬 바파는 끈 이론에서 5차원 블랙홀의 매우 양식화된 예를 연구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우리보다 하나 더 많은 공간 차원을 가진 세계에 존재하고 우리 우주의 일반 블랙홀에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 대칭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 특별한 블랙홀에 대해 스트로밍거와 바파는 블랙홀 해답에 해당하는 가능한 내부 미시 상태를 정확히 세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막이라고 불리는 확장된 끈 이론 물체를 포함했고 이것들을 함께 놓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세면서 호킹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답을 얻었죠. 추가 차원을 가진 수학적 우주에 대한 계산이었지만 여전히 계산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이 단순화된 상황에서 그들은 블랙홀의 엔트로피 공식을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00조짜리 A나 톤 618 같은 실세계 블랙홀의 경우 우리는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블랙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내부 미시 상태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홀로그래픽 원리 같은 아이디어는 언젠가 아마도 내부를 엿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줍니다. 중력과 천체 물리학, 양자역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이 신비한 물체들로부터 더 많은 놀라움이 있기 전까지는 아닐 겁니다. 처음 제안된 지 거의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주에서 블랙홀만큼 신비한 건 없습니다.